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물하기 프론트엔드 성능 개선기 발표를 맡은 플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렇게 5가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성능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서비스 및 환경 소개, 세 번째로는 성능 개선에 적용된 기법 소개, 네 번째로는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성능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네, 저희 성능 개선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빠른 로딩과 반응성 그리고 시각적 안정성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탈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능이 좋은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에서 더 높은 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들의 성능 개선 이후 결과에 대해서 일부 가져와 봤는데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 개선 이후 대기 시간이 40% 감소했고, 그다음 SEO 트래픽이 15% 증가했으며 가입 전환율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월마트는 페이지 로드 시간이 1초 개선될 때마다 전환율이 최대 2% 증가, 그리고 100ms 개선될 때마다 수익이 최대 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쿠텐의 경우에는 코어 웹바이탈에 투자한 후 이제 방문자당 수익이 53%, 그리고 전환율이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성능 개선은 매출과 관련이 있고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환경 소개입니다. 네, 먼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물하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친구나 가족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간편함과 접근성 덕분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 환경 소개인데요. 저희 서비스는 이제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웹팩 번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구조의 개수가 약 100개에 달하는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카카오톡 내에서는 웹뷰 앱 형태로도 제공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PC 웹,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반응형 웹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에 좋은 통신 환경만을 가지고 성능 개선의 기준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전에 적용된 성능 최적화 기법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트리 쉐이킹을 적용해서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제거를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페이지 단위 지연 로딩을 통해 유저에게 필요한 페이지의 스크립트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들러 최적화 옵션 적용을 통해 난독화, 압축, 그리고 데드 코드 제거 등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조금 더 가벼운 스크립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는 사실 이제 프레임워크 단에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쉽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CDN을 통해서 더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리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CDN에서 일정 주기 캐싱 옵션을 통해 유저는 일정 주기 안에 서비스를 재방문했을 때 캐싱된 자원을 쓰게 함으로써 빠르게 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DN에 이제 HTTP 2.0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HTTP 1.1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아 조금 더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내 인프라 레벨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라이브러리 사용 및 이미지 최적화를 통해 저는 조금 더 가벼운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이는 부분만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가상 스크롤 기법까지 적용하여 저희는 성능 최적화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능 개선에 적용된 기법 소개입니다. 이제부터 이번 성능 개선에 적용된 기법들을 본격적으로 7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각 기법마다 이제 순위를 매겨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은 이제 저희 서비스 환경 안에서 개선했을 때를 가정하여 저의 주관으로 좀 순위를 나열했고 성능 효율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리소스가 적은 순으로 배정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이미지 최적화는 앞서서 이전에 적용된 성능 최적화 기법에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모든 페이지에 이미지 최적화가 적용된 것은 아니기에 이번에 추가로 이미지 최적화를 적용하면서 발표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미지 최적화 적용 시 결과입니다. 저희가 여러 페이지를 진행했지만 그중 카테고리 팝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MB를 절감을 했었는데요. 이런 22MB 절감 관련해서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절감 효과는 첫 번째로 제한된 대역폭을 가진 유저가 리소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로 다운로드 이후 파일 처리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리소스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의 팝업만으로 크게 절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커머스 서비스 특성상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노출되고 이미지는 크기가 큰 편에 속하는 리소스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최적화만으로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미지 최적화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러 지면 중 카테고리 팝업의 경우에만 이미지 최적화를 놓쳤었는데요. 저희가 홈에서 브랜드 페이지로 가는 동선상에서 카테고리 팝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화면이 이제 미적용 케이스인데요. 카테고리 팝업 내 클릭 이후 동작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후 적용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시면 카테고리 팝업에서 브랜드 페이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미적용과 적용 케이스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적용 시 받는 자원들이 많아지면서 지연 로딩하는 브랜드 페이지에 해당하는 스크립트와도 이 네트워크 우선순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늦게 받게 되고 이는 곧 브랜드 페이지로의 이동에 지연을 발생시킵니다. 자세히는 패스트포드 기준으로 4초 차이가 났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로는 22MB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미지는 로딩과 반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미지 최적화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지 최적화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즘 프레임워크 단에서 뭐 넥스트 이미지 아니면 넉스트 이미지 혹은 앵귤러에서도 이제 NG 옵티마이즈드 이미지라는 것을 개발해서 쉽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는 이제 더 확장된 그리고 더 커스터마이징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자체 개발해 왔던 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쪽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이미지 사이즈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영역에 맞게 더 작은 크기로 변환해서 사용한다면 이미지 자체의 픽셀 수가 줄어들어 파일 크기가 더 작아져 빠른 로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PNG, JPG, GIF 같은 포맷을 웹피 포맷으로 변환을 하는 것인데요. 이 웹피 포맷은 인터넷에서 이미지가 로딩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구글이 출시한 파일 포맷입니다. 따라서 이런 웹피를 이용하면 기존 포맷보다 훨씬 더 작은 파일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브라우저 지원 범위를 보시면은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원 안 되는 버전의 유저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 포맷을 받은 후 이제 유저 에이전트를 분석해 웹피가 지원된다면 사내 CDN을 통해 웹피로 변환해 제공하고 지원되지 않는다면 해당 포맷을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출되지 않은 영역의 이미지에 대한 로딩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터섹션 옵저버 API를 이용해 이제 노출되는 영역에 한해서 이미지를 로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미지의 요청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방식들을 모두 적용했을 때 당장 필요한 이미지와 작은 용량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로딩 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처리 플로우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았는데요. 프론트엔드에서 먼저 서버에게 API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서버에서 PNG, JPG, GIF 형태의 이미지 URL을 응답받게 되고 이후에 리사이징 및 웹피 변환 요청을 사내 CDN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이징된 이미지 그리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웹피 포맷을 CDN으로부터 응답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미지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카테고리 팝업에서만 22MB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이미지 관련해서 추가로 최적화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선물하기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가 많은 커머스 서비스이기에 LCP의 이미지가 많이 위치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LCP 요소의 로드를 앞당기고자 좀 여러 방법을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패치 프라이어리티랑 프리커넥트를 적용해서 LCP를 0.4초 정도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프리커넥트인데요. 저희는 이제 서버 응답에 따라 바뀌는 동적 이미지를 더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프리커넥트를 이미지 CDN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커넥트를 적용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웹브라우저는 이미지 CDN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DNS 조회나 TCP 핸드쉐이크 그리고 TLS 설정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프리커넥트를 이용하면은 이 과정을 미리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CDN에 연결하여 이미지를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하게 적용 코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LCP 이미지의 패치 프라이어리티를 하이로 적용한 것인데요. 패치 프라이어리티는 이제 리소스 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하이로 세팅할 시 조금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면 자원 간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 조금 더 빠르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화면에 브라우저 내 이미지 우선순위를 보시면 최초 뷰포트에 노출되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를 하이를 가지고 뷰포트 외부의 이미지는
우선순위를 low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홈 지면을 봤을 때 최초 뷰포트의 모습인데요. 뷰포트 외부의 이미지는 이미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LCP 대상의 이미지와 경쟁해서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CP 대상의 이미지는 빠르게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뷰포트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이미지들이 있다면 다 이제 우선순위가 하이로 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LCP 대상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져오기 위해 패치 프라이어리티를 적용해서 수동적으로 이제 처음에 조금 더 늦게 가져와도 되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로우로 지정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프리커넥트와 같이 적용해서 LCP를 0.4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순위로 폰트 포맷 최적화이고요. 폰트 포맷 최적화를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WFF 2.0 포맷을 메인 폰트로 했을 때 1.8MB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WFF 2.0 포맷은 WFF에 비해 더 나은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WOFF에 비해 최대 30% 더 압축이 가능한 폰트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폰트 페이스 내 src 안에 여러 개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 명시한 순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명시한 순서대로 하나씩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파일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그 다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로컬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저 시스템 내 폰트가 있다면 리모트로 불필요한 요청을 보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로컬을 먼저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WFF보다 WFF 2.0을 먼저 위치시켜서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WFF 2.0의 브라우저 지원 범위인데요. 사실 저희 서비스의 브라우저 범위를 다 충족할 만큼 이미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부터 사실 WFF 2.0 포맷을 메인으로 삼아도 문제는 없었는데요. 왜 WFF 포맷을 메인으로 쓰고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는 이제 웹 퍼블리셔와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주된 롤은 좀 자바스크립트에 가깝고요. 따라서 받은 HTML을 프레임워크에 맞춰 가공하고 CSS가 잘 적용되는지 개발 과정에서는 확인하지만 그 CSS 변경 사항이 많다 보면은 그 내용을 전체를 팔로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 저희도 이제 이 개발 롤에 폰트 역시 저희 개발 롤에 이제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폰트를 놓쳤었고 추후에는 제공받는 측에서 조금 더 꼼꼼히 보기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폰트 포맷 최적화를 통해서 약 1.8MB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스 HTML에서 특정 API를 미리 호출하는 것인데요. 이 인덱스 HTML에서 하나의 API를 미리 호출했을 때 홈 기준으로 LCP 0.3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선물하기 상황을 먼저 이전 상황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하기는 이제 이전에는 홈페이지 진입하기 위해서 인덱스 HTML을 먼저 다운받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으로 프레임워크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이후에 서버에 이제 메인 API를 요청을 하고 응답을 대기했다가 응답이 오면은 로직을 세팅하고 홈페이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 내 API 호출이 프레임워크 스크립트 실행에 의존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로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동기적인 흐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병렬로 풀어가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이제 인덱스 HTML에서 API 호출을 하면서 API 호출을 프레임워크 스크립트 실행에 의존을 하지 않고 다운로드 시점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응답되기를 하였지만 현재는 캐싱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빠르게 홈페이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인덱스 HTML에서 API를 호출하는 것은 프레임워크의 제어에서 벗어나고 유지 관리 포인트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이제 신중하게 API를 선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LCP를 0.3초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네, 코드로 간단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 HTML에서 패치 요청을 보내고 윈도우 객체에 이제 데이터를 캐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이제 API를 호출했을 때 윈도우 객체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일회성으로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4순위고요. 디펜던시 중복 탐지 스크립트를 개발하고 적용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남은 성능 개선 기법들은 이제 다 스크립트 최적화인데요.
중복 탐지 스크립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스크립트 최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소개할 스크립트 킬로바이트 절감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개선한 이미지나 폰트에 비해서 그 절감폭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앞의 자료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와 비교를 했을 때 스크립트는 처리하는데 더 비싼 비용이 들며 이제 처리 과정에서 파싱, 컴파일, 실행 이런 과정에서 메인 스레드가 더 많이 관여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스크립트 최적화 역시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펜던시 중복 탐지 스크립트를 도입을 했을 때 4개의 라이브러리를 중복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100kB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커지다 보면은 선언하는 디펜던시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각 디펜던시들도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존하는 디펜던시들이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점점 이 디펜던시들이 중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최신일수록 각 패키지 매니저에서 이런 디펜던시들의 중복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각 패키지 매니저마다 쓸 수 있는 중복 해결 명령어를 통해서도 중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화면과 같이 틸드와 캐럿 레인지가 다르거나 아니면 메이지 버전이 달라 중복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앞선 절차에서 두 케이스는 안정성에 의해서 당연히 배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중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 탐지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중복된 디펜던시들의 버전을 확인하고 개발자 판단하에 수동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한 중복 탐지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먼저 정규식을 통해서 얀락 파일 내 디펜던시 이름과 버전을 추출해 객체에 담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버전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이렉트 디펜던시와 중복되는 디펜던시들만 추출을 하는데요. 참고로 다이렉트 디펜던시는 이제 저희 각 프로젝트의 패키지 제이슨 내 선언한 디펜던시들입니다. 이 최상위 레벨의 디펜던시를 다이렉트 디펜던시라 하며 다이렉트 디펜던시 기준으로 추출한 이유는 저희가 직접 제어가 가능하여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복 디펜던시라는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CLI 창에 노출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앞선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디펜던시들을 찾을 수 있게 됐고 개발자의 판단하에 중복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디펜던시 설치 시점에 스크립트가 돌도록 자동화를 해 놓음으로써 저희는 중복 디펜던시들을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스크립트를 도입해서 4개의 중복 라이브러리들을 해결했고 100kB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5순위 해서 이제 사내 라이브러리 코드 스플리팅 고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결과 말씀드리면요. 초기 페이지 진입 시 불필요한 코드 최소 150kB를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기술이 왜 필요로 했을까요? 먼저 커머스 서비스 쪽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요. 커머스 서비스들은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그리고 사내 커머스 공통 라이브러리에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공통 라이브러리가 같이 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만큼 공통 라이브러리의 코드도 점점 커지고 있고 이 결과 웹팩 번들 애널라이저를 통해 선물하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라이브러리의 대부분의 코드들이 초기에 다운받는 번들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는 번들링을 통해 하나의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 라이브러리는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하기에 각 서비스마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옵션 값을 세팅받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단에서 옵션 값을 세팅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최상위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서비스의 최상위 레벨에 초기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옵션 값을 세팅하는 함수가 라이브러리 번들이라는 한 파일에 담겨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초기 세팅 시 라이브러리 번들 자체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 필요한 코드만 들고 오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코드 스플리팅 고도화라는 주제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먼저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앵귤러 컴포넌트 케이스와 이제 유틸 라이브러리 케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내 유틸 라이브러리 as is 케이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를 빌드할 때
단일 파일로 빌드가 되기에 서비스 쪽에서 이제 루트의 mass.js만 써도 하나의 번들 자체를 끌어옵니다. 이 방식은 아무래도 초기에 불필요한 코드를 많이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내 유틸 라이브러리에 롤업 번들러를 사용을 하고 프리졸브 모듈스 옵션을 true로 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일 파일이 아닌 이제 폴더 구조를 유지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파일 단위로 끌어 쓸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와 달리 각 파일은 작은 단위로 사용하는 번들에 잘 붙어 있게 되고, 이는 초기에 불필요한 코드를 불러오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앵귤러 라이브러리 케이스입니다. 유틸과 달리 앵귤러 내 기능들은 앵귤러 포맷에 맞춰 빌드해줄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ng 패키저라는 것을 이용해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ng 패키저는 내부적으로 롤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폴더 구조를 유지한 채로 파일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익스페리멘탈에 가까운 기능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엔트리 포인트라는 기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엔트리 포인트 기법은 추가적인 패스를 통해 컴포넌트 같이 작은 단위 혹은 관련 있는 것들 단위로 묶어내서 단일 파일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분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장표와 같게 단일 파일을 조금 더 잘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이나믹 임포트를 사용을 하면은 하나의 번들에서도 더 나눠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코드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와 같은 도형으로 확인을 해보면 세컨더리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컴포넌트 단위 혹은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서 여러 번들을 생성을 했고, 이 결과 이전보다 좀 더 적절한 번들의 코드가 붙어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앵귤러 라이브러리 역시도 초기에 불필요한 스크립트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가 코드 스플리팅이 잘 되도록 번들을 잘 분리함으로써 초기 페이지 진입 시 불필요한 코드 최소 150kB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순위입니다. 6순위는 ES6 전환 및 코어.js 폴리필 최적화입니다. 네, 해당 주제를 6순위로 둔 이유는 사실 가볍게 적용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유저가 사용하다 보니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리소스가 들었기 때문에 6순위로 두었습니다. 일단 ES6 전환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80kB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번들 기준으로 80kB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ES5를 지원을 해야 됐던 배경이 있어요. 선물하기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PC 웹 아니면 모바일 웹 형태를 다 지원을 하는데요. 그중 유저들의 대부분은 톡 내 진입을 합니다. 유저가 톡에서 선물하기까지 이용하는데 무리 없도록 저희는 톡의 iOS, AOS의 최소 OS 버전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 ES5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로 ES6 지원을 채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저의 유지 가능입니다. 모든 유저가 이전처럼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약 반년간 유저들의 브라우저 버전들을 로깅을 했고요. 분석한 이제 기존 서비스 이용 유저의 99.999%가 ES6를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0.001%도 이들을 위한 안내 페이지가 있고 브라우저 업데이트 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안정성인데요. 최신 앵귤러도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와 함께 ES6를 최소 지원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에 저희는 기존 이제 코드를 포크해서 ES5를 지원하게끔 수정을 했었는데, 이게 넓은 브라우저를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앵귤러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ES6로 개선을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 주제에서 다룰 성능 개선입니다. 네, 성능 개선 관점에서 보면은 웹데브에서는 레거시 자바스크립트는 동등한 모던 코드에 비해 약 20% 더 크고 느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부 예시를 들면요, 클래스와 같은 문법은 이 클래스 문법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위해서 트랜스파일링을 하게 되면은 53줄의 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ES6를 전환했을 때 이렇게 불필요한 코드가 길게 있을 필요가 없게 되고요. 이 결과 이제 저희는 전체 번들에서 80kB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어.js 폴리필 최적화 적용 시 결과인데요.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이제 30kB를 절감을 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코어.js는 이제 서비스의 최신 문법을 이전 브라우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폴리필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폴리필 직접 주입이 필요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앵귤러의 구조입니다. 앵귤러는 많은 것들을 퍼스트 파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도 그중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앵귤러의 스펙을 보면 최신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디벨롭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앵귤러 자체에서도 이제 폴리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벨 내 코어.js 옵션을 미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러한 구조 때문에 이제 서비스에서는 바벨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그래서 서비스단에서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폭넓은 유저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폴리필을 주입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코어.js를 이제 임포트를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어.js를 임포트를 하는 것은 코어.js 내 모든 폴리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코드를 가져올 필요가 없이 투비처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 폴리필만 가져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을 적용했냐 하면은 저희는 별도의 레포지토리를 운영을 해서 화면에 보이는 인풋을 이제 넣어줬고요. 그 결과 이것을 트랜스파일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브라우저의 환경에 맞는 폴리필을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풋에는 이제 그 트랜스파일링을 하는데 코어.js를 뽑는데 필요한 코드 2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브라우저의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유즈 빌트인의 엔트리라는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도 기존 코어.js를 임포트하는 것에 비해서 불필요한 폴리필 30KB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유저 환경에 필요한 폴리필만 제공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일 수 있죠. 대부분의 유저들은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브라우저의 폴리필을 모두 제공하는 것보다 유저 환경에 필요한 폴리필만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려했던 방식, 고려 중인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은 이제 폴리필 IO가 있죠. 근데 폴리필 IO로 이제 폴리필을 제공하는 방식은 사실상 보안상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플레어나 이제 패스틀리의 같은 이런 업체가 폴리필 IO의 안전한 미러링 버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폴리필 IO를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이용을 해서 유저 환경에 맞는 폴리필을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유저 환경에 맞는 폴리필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것과 세팅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이제 앞에와 같이 보안 이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도 이제 보안상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 CDN에 뭐 트래픽이 몰리거나 아니면 장애가 났을 때 저희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방식은 코어.js 컴팻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서버를 운영하면 이 또한 쉽게 이제 폴리필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브라우저 이름과 버전을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 추출을 한 후 코어.js 컴팻에 넣어주면 해당 유저의 환경에 맞는 폴리필 리스트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후 노드 모듈스 내에서 해당 폴리필들을 매칭을 시켜서 스크립트 코드들을 모아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생성된 폴리필 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까지 만약에 적용을 했다면 저희는 이제 현재 제공하는 폴리필에서 100KB를 더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페이지 내 큰 컴포넌트 단위의 지연 로딩인데요. 저희가 이 해당 주제를 7순위로 둔 이유는 적용 전에 이제 전환율 분석 그리고 많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좀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7순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 홈 기준으로 80KB를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페이지 내 큰 컴포넌트 단위의 지연 로딩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다음은 이제 홈 경로에 있는 큰 단위의 컴포넌트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박스 친 영역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네, 이렇게 하나의 홈 지면 안에 굉장히 많은 영역과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기능들은 추가될 예정인데 성능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유저가 페이지 최초 진입 시 당장 필요하지 않는 스크립트에 지연 로딩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 로딩 케이스를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크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어느 정도 스크롤을 한 영역인데요. 유저가 페이지를 진입한 후 최초에 잡힌 뷰포트에 있는 영역 내에서 선택할지 아니면 스크롤을 할지 이것을 다른 메뉴를 선택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크롤을 해야 보이는 영역은 초기에 불필요하게 갖고 있을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지연 로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 스텝으로 인터섹션 옵저버 API를 이용해서 기준선 도달 여부를 감지를 했고요. 투 스텝으로 기준선을 도달했을 때 다이나믹 임포트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지연 로딩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 방식으로는 이제 클릭 케이스고요. 해당 팝업도 이제 역시 클릭에 의해서 띄어지는 팝업인데요. 이 역시 유저가 페이지 진입 후 해당 영역을 클릭할지 말지 아니면 스크롤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 바로 불러올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할 때 로드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조건에만 이제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케이스 역시 모든 유저에게 초기부터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 맞는 유저에게만 제공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스크립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도 유저에게 보이는 첫 뷰포트에 대한 스크립트만 로드를 하기 때문에 성능 유지에 수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지연 로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연 로딩을 하는 만큼 반응성은 이전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반응성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고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 지연 역시 이제 최소화하면서 저희는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스크롤의 경우에는 인터섹션 옵저버 API를 이용하기에 기준선을 높여 미리 로드를 한다면 좀 더 유저에게 부드러운 사용성을 제공하면서 반응성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PC 같은 케이스에서는 마우스 엔터 이벤터를 통해서 마우스 진입 시점에 그냥 바로 스크립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전에 마우스 진입 시점에서 미리 불러오는 이런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패치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프리패치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 타임에서 리소스를 다운받아 캐시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추후 그 리소스가 인터랙션에 의해서 필요로 할 때 네트워크가 아닌 캐시에서 가져와 빠른 반응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문제는 iOS나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많은 적용은 결국 자원의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롤이든 클릭이든 노출되는 컴포넌트에서 API 호출을 미리 한다면 API 호출을 통해 최종 화면 렌더링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API만 미리 호출해 데이터를 캐싱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 로딩을 적용하면서 각자 이제 개발하면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몇 가지 방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적용할 때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저의 영역별 이제 인터랙션 통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저의 이런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다 로그로 쌓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해당 지면에서 어느 부분에 클릭을 많이 하고 어느 부분을 통해서 페이지를 진입하고 유저의 이런 행동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이 로그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그 보이는 화면에 해당 배너가 낮은 클릭 전환율을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지연 로딩을 고려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전환이 낮거나 스크립트 크기가 적절하다면 지연 로딩 채택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클릭 전환이 높고 스크립트 크기가 크다면 반응성 채택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슬로우 포지 환경에서의 동작을 참고를 하는데요. 이 슬로우 포지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스마트폰 데이터 그 무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기본 제공량이 정해져 있고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제한되는 속도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 속도와 이제 슬로우 포지 환경이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를 통해서 1초에 몇 킬로바이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해당 환경에서 얼마나 로드를 앞당길 수 있을지 혹은 반응성을 해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약간 감을 잡아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팁까지 좀 공유를 드렸고요.
저희는 홈 지면에서 큰 컴포넌트 단위의 지연 로딩을 한 결과 초기 로드 시 80KB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개선해서 좀 결과를 보여드리면 LCP 기준으로 이제 적용 전에는 로딩 시간이 3.8초가 나왔고요. 이후에 적용했을 때 2.0초로 약 1.8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미지 최적화부터 페이지 내 큰 컴포넌트 단위의 지연 로딩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특히 이미지와 폰트 포맷 최적화가 큰 메가바이트 단위의 개선까지 가능하고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폰트 포맷 최적화의 경우엔 저희처럼 웹 퍼블리셔와 협업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메인 롤로 들고 있다면 폰트 역시 저희 개발 롤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폰트 포맷을 놓칠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한 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미지 폰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킬로바이트 절감이 적지만 같은 용량의 이미지에 비교를 했을 때 처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메인 스레드가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최적화 역시 영향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선 과정에서 저희는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이고 많은 기능이 존재하는 서비스이기에 초기 로드 시 굉장히 많은 코드가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코드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로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고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반 장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개선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매출에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선순위 순으로 소개한 성능 기법 발표가 끝났는데요. 소개해드린 순서를 한번 참고해서 이제 리소스가 적게 드는 순부터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이제 유저에게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